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밖에가 시원합니다. 영국이나 어디죠? 뭐 지금 미국은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고온으로. 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상하죠? 그쵸? 장맛비가 아니라 스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됐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 시계가 2027년인가 8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이라는 얘기죠.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조금 늦출 수 있는 임계점인데 글쎄요,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뭔가 각성을 하게 될까요, 인류가? 참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팥빙수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 빌리와 윤종신이 함께한 팥빙수 2022년 버전입니다. 오늘 맥주 뉴스랑 그 다음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진행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맥주 소개하는 코너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유난샘의 맥주실록. 맥주실록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오마이뉴스의 맥주 연재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쪽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이름을 뭘로 할까 정하다가 어저께 몇 개 이름을 쭉 골라봤는데 이 이름이 제일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실록으로 오마이뉴스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맥주 컬럼 연재를 하려고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라디오에도 어차피 맥주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맥주실록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서울 드리프트 지코 듣고 와서 맥주 뉴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의 서울 드리프트 듣고 왔습니다. 맥주 뉴스 살펴볼까요? 네,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재밌는 뉴스하기보다는 맥주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요. 골라봤고요. 버드와이저 큰 캔 편의점에서 5캔 만원 이벤트 품절 대란 2대1리 기사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기사고요. 편의점 CU에 따르면 금요일에서 일요일만 실시하는 비어데이 행사에서 버드와이저 큰 캔 매출이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5캔 매출 5캔 만원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카스를 넘어서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수입 맥주들을 보면은 1위가 하이네켄, 2위가 칭따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뭐 예전에 일본 맥주였는데 일본 맥주들이 퇴출이 되면서 이런 식의 다른 라거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다른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라거들 대체할 수 있는 라거들이 일본 맥주들을 대체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매출 증가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뭐 버드와이저가 지금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버드와이저가 1위 했다는 게 뉴스가 뭐 그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이 5캔 만 원을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740ml거든요. 저 이거 어떤 건지 압니다. 평상시에 3캔 11,000원인가 했던 그런 상품인데 5캔 만 원 행사를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물량 공세로 가면 이런 맥주들이 1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버드와이저가 어떤 맥주입니까? 한때 순위에서 한참 밀렸던 사람들이 잘 마시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 안에 항상 있었던 맥주예요. 버드와이저는 미국에서 뭐 부동의 1위지만 한국에서도 예전에 오비에서 자체 생산으로 만들어서 병맥주로 마트에 있었던 맥주죠. 그때 병맥주가 굉장히 수입 맥주에선 잘 팔렸던 맥주인데 수입 맥주 4캔 만원 행사 그리고 국내 다양한 수입 맥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버드와이저는 한동안 굉장히 잊혀졌던 이름인데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행사 그리고 큰 캔으로 승부를 걸면서 오히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매출 1위가 버드와이저예요. 그런데 이렇게 740ml 5캔 만 원을 하는 게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거. 이건 굉장히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겠죠.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지금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마트에서도 뭐 6캔에 10,000원 뭐 이런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이런 압력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필수품에 한해서 가격을 좀 낮춰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뭐 마진을 낮출 리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이런 행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거기 입점하는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소비자 편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으나 이게 뭐 수입 맥주 회사나 아니면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 편의점 마트 납품하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뭐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은 당연히 지금도 적자를 보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압력이 들어오면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을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온 시장에 들어가면은 가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것은 어떤 채널에서 정해지는 가격,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에 의한 가격 어떤 조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온 시장, 펍이나 이런 곳에 납품하는 가격들은 솔직히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자유가 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편의점 4캔 10,000원 뭐 이런 쪽에 납품됐던 맥주들은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 시장에서. 왜냐면 펍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4캔 10,000원에 되어 있는 맥주들을 펍에서 캔으로 팔았을 때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편의점에 4캔 10,000원 먹을 수 있는 맥주인데 여기서 왜 한 잔에 7,000원씩 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만원 4캔에 공급되는 수제 맥주들을 안 꽂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울라너나 뭐 이런 뭐 칼스버그나 하이네켄 같은 대기업 수입 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대외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온 시장에서 뭐 영업사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해주기 때문에 펍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굳이 가격이 좀 그것도 마트 시장에서 4캔 10,000원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또 하나는 뭐 그런 굉장히 유명한 수입 맥주들은 이미 대외적으로 굉장히 고급도 마케팅들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들을 하기 때문에 4캔 10,000원에 마트에서 팔고 있지만 뭐 또 펍에서 생으로 먹어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차별적인 생각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수제 맥주들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브랜드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의 매출이 이 오프 시장, 이 편의점이나 마트 쪽에 있는 국내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드와이저가 5캔에 10,000원의 행사를, 게다가 740ml 행사를 때려버리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오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5캔에 10,000원? 절대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오비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긴 하나 이런 식의 마케팅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맥주들은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그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같이 이런 마케팅 행사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같은 링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과 같은 링에서 싸우고 있으면 작은 회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브루어리,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고, 틈새 시장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시장이든. 대기업이 안 들어간 시장 혹은 못 들어간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 논문으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미국에서 캐롤이라고 하는 크래프트 맥주를 갖고서는 논문을 썼던, 자연 배분 이론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썼던 논문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크래프트 맥주는 뭐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특징,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크래프트 맥주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상품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들, 특히 요즘 같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또 소비자 세분화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어떤 요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거 뭐 5캔에 만원. 저도 그냥 집겠네요. 버드와이저 740ml 5캔에 만원이면 야, 대단하네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 그리고 버드와이저가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건지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가능한 거는 한국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를 수입 맥주로 봐야 되나 이제? 뭐 호가든 뭐 버드와이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들을 OEM으로 뭐 그런 논란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맥주 뉴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음악 듣고 와서 우리 IPA 얘기, 오늘은 미국 IPA, 아메리칸 IPA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노래는 안예은, G. 안예은의 G 듣고 왔습니다. 영어 제목은 Revolution이에요. Revolution, Revolution을 사용한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저 안예은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자, IPA 얘기를 이어가 보죠. 저번 시간까지 이제 영국 IPA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IPA뿐만 아니라 페이레일, 포터까지 라거의 등장과 함께 종말을 맞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 한순간에 지역 맥주로 전락을 해버렸으니까요. 이 IPA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거의 시대에서는 전혀 길을 못 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IPA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그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의 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1980년 시에라 네바다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알고 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프리츠 메이텍이 인수한 앵커 브루어리에서 그 싹이 있었어요. 근데 앵커 브루어리는 이제 그 시에라 네바다의 켄 그로스맨에게 큰 영감을 준 그런 맥주와 브루어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시에라 네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프리츠 메이텍 앵커 브루어리의 리버티 에일이라고 있는데요. 뭐 리버티 에일도 있고 뭐 앵커 포터, 올드 포그혼 이런 맥주들이 프리츠 메이텍이 사라졌던 영국 맥주를 다시 재해석한 맥주들이에요. 그때 사용한 게 미국 호비였고요. 캐스케이드라는 호비였죠. 올드 포그혼 같은 경우는 발리와인도 뭐 거의 이제 사라진 맥주죠.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도 거의 지금 마시기 힘든 맥주이기도 하고요. 뭐 발리와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드리겠지만 이제 굉장히 모호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맥주고 실질적으로 브랜드로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바스 넘버 원이라고 하는 그런 맥주예요. 지금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뒤를 또 있는 게 이제 플러스의 뭐 다른 맥주들 뭐더라 뭐지 하여튼 그런 맥주들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맥주들이 뒤를 잇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드 포곤이 이제 발리 와인을 재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포터가 이제 영국의 포터를 다시 재해석한 맥주, 그리고 이제 리버티 에일
우리가 영국의 페일에일 혹은 IPA를 이제 재해석한 맥주로 되어 있었죠. 이것에 강력한 영감을 받은 켄 그로스맨이 시에라네바다를 만들고 시에라네바다 페일에일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크래프트 맥주의 어떤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지만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무브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 진짜 뒤엎어야 되거든요. 뒤엎어야 되는데 뭐 크래프트 맥주가 지금 맥주 전체 산업을 뒤엎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유율로 봐서도 여전히 그렇고요. 무브먼트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시작되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 IPA에 대한 부분들이 역사가 굉장히 모호하고 좀 단축돼 있어요. 단축?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현대적인 그 IPA, 아메리칸 IPA의 시초는 시에라 네바다의 셀레브레이션 IPA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수입이 됐었죠. 되고 앞으로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셀레브레이션 IPA라고 하는 맥주가 이제 아메리칸 IPA의 시초로 알려져 있고요. 그 맥주가 나오면서 이제 아메리칸 IPA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 시에라 네바다 페일에일, 셀레브레이션 IPA 이렇게 시에라 네바다 맥주들이 이제 새로운 맥주의 카테고리, 소위 얘기하는 크래프트 맥주 씬을 이제 구성하고 성장하면서 같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리칸이라고 불렀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홉이 갖고 있는 특징이 강력하게 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또 기존의 맥주들과 쓴맛도 좀 강하고 그러면 아메리칸 페일에일과 아메리칸 IPA 차이는 간단합니다. 아메리칸 IPA가요. 아메리칸 페일에일보다 쓴맛도 더 높고요. 호평도 더 강하고 알코올 도수도 강해요. 그러니까 IPA라고 하는 맥주의 정체성, 호평이 강하고 쓴맛도 강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는 것을 그대로 재해석한 거죠. 대신에 주인공이 누구? 아메리칸 홉이 된 거예요. 미국 홉이 된 거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IPA의 역사, 뭐 아메리칸 페일에일의 역사는 그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굉장히 뭐 심오한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IPA 같은 경우는 IBU가 보통 이제 50에서 70까지 보고 있는데 뭐 실제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IPA가 그렇진 않죠. 예전에는 꽤 강했는데 요즘은 쓴맛이 많이 약해져 가는 추세고요. 50에서 뭐 70 굉장히 쓴맛이에요. 굉장히 쓴맛. 굉장히 입안이 막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호평이에요. 그 호평은 미국 호평, 미국의 호평인 뭐 베리, 뭐 시트러시, 트로피칼, 레지너스, 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페일에일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나는 그런 향을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도수도 6.5도에서 7.5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8도가 넘어가면 이제 더블 IPA 뒤에도 나오겠지만 더블 IPA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8도에서 이제 9도까지 가면 더블 IPA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더블 IPA가 확실한 뭐 맥주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IPA는 6.5도에서 뭐 8도 정도가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을 한번 보죠. 오랜만에 IPA 소개 세 번째 시간 만에 책을 한번 들춰보네요. 자, 여기 뭐 그루트라고 하는 여긴 그루잇이라 나오는데 뭐 그루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홉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루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루트는 이제 맥주에 홉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되었던 허브 믹스처를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허브를 섞어서 맥주가 갖고 있는 몰티한 향들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달큰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향들 뭐 커피나 초콜릿이나 캐러멜 같은 향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허브 믹스처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사용된 게 이제 홉이죠. 이제 힐가르트 폰 빙엔이 뭐 처음 사용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홉이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 그루트와 홉이 사용됐을 때는 단순히 맥주의 향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홉은 영국에서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홉을 독일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쓴 곳이 오히려 벨기에 쪽이에요.
플랑드르 지방에 있는 양조장들. 그리고 그 이후에 1500년대나 들어가서 이 영국에서 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20세기까지 에일과 비어를 나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전통 맥주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홉을 사용하지 않은 몰트 발효주예요. 이걸 보통 원래는 전통적으로 에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어는요, 홉을 사용한 몰트 발효주.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비어와 에일이 구분돼서 사용됐었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뭐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정체성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이 됐었고요. 자, 보면은 뭐 별로 이 잉글리시 IPA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갖는데 이 책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기해 드릴 게 없고요. 여기 이제 인디아 페이레일 그러니까 IPA, 잉글리시 IPA를 대표하는 맥주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인디아 에일이라고 해서 사뮤엘 스미스 맥주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임페리얼 스타우트 외에 몇 가지 맥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테디 포터도 들어와 있고, 넛 브라운 에일, 그 다음에 오트밀 스타우트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것 맥주들을 꼭 드셔보세요. 그나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국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맥주 스타일들이니까 있을 때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타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민타임은 크래프트 씬이죠. 크래프트 맥주 회사고요. 민타임 양조 회사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안 들어와서 아쉽게 생각하는 브루어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미국 아메리칸 IPA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역사적인 얘기들은 안 나오고 바로 이스트 코스트 IPA와 웨스트 코스트 IPA 그리고 뭐 패시픽 뭐죠? 뭔가요? 패시픽 노스 웨스트 IPA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IPA의 특징이나 역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IPA가 하나는 이스트 코스트 IPA이고 하나는 웨스트 코스트 IPA, 동부 IPA와 서부 IPA죠. 두 개 좀 특징이 달라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뭐 이스트 코스트 IPA는 몰트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아메리칸 홉의 성격이 좀 약하고요. 이거는 마셔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웨스트 코스트 IPA 서부 쪽은 몰티함이 좀 적고 호피함이 훨씬 강하죠. 홉 밸런스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스트 코스트 IPA는 이제 몰트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꽂혀 있어요. 마셔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스트 코스트 쪽은 동부 쪽은 조금 더 영국 쪽의 영향을 받은 곳이잖아요. 좀 더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양조의 문화가 발생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웨스트 코스트 쪽은 좀 더 자유롭고 분방하고 또 시에라네바다나 이런 쪽에서 미국 홉 훨씬 더 강력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겠죠.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트 코스트 IP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맥주 스타일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맥주 공인 인증기관에서는 미국 IPA를 지리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 자기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스트 코스트 IPA는 달콤함, 그러니까 몰트, 메가의 든든한 토대, 풀바디의 감, 과일향이나 시트러스 향의 홉이 다량 투입되어 나타나는 특성, 여기에 덧붙여 적절히 공격적인 쌉쌀한 맛으로 이스트 코스트 IPA를 구분한다. 그래서 조금 더 몰티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홉이 좀 화려하진 않습니다. 비터함은 상당히 느껴지는데 뭔가 트로피칼하고 시트러시한 느낌은 없어요. 조금 절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책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그거 영국 IPA 아닌가요? 라고 말하곤 한다. 맞다. 눈썰미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트 코스트의 호피향 진한 맥주는 되게 확실한 영국의
DNA를 가졌는데 이것이 미국의 활기와 혁신을 통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는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이다. 뉴욕에서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는 비행 거리가 똑같다. 그런데 또 하나 짚히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맥주 붐이 일던 초기 미국의 맥주 제조업체들은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영국의 전통 라거와 에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이스트 인디아 페일에일을 고안했고 필라델피아의 야드 양조회사는 IPA 라벨에 영국 국기를 자랑스럽게 그려 넣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영국 양조가 엘렌 퍽슬리, 그는 미국계의 조니 애플시드 와 같은 사람이었다. 조니 애플시드는요, 미국 각지에 사과씨를 뿌리고 다녔다는 미국 개척시대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메인주의 기리어스와 심야드 그리고 현재는 문을 닫은 보스턴의 커먼홀스 양조 회사 등 캐나다와 뉴잉글랜드 지역의 양조장을 세웠다. 앨런 퍽슬리는 양조의 노하우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터의 풍미와 사과 껍질의 맛을 전해주는 영국의 링우드 효모를 가져왔다. 이 효모의 풍미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게 이제 바로 맥주의 핵심이었다고 하고요. 이게 뭐 이스트 코스트 IPA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동부 쪽은 영국 맥주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면서 몰티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고요. 여기 예로 나오는 게 이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이스트 인디아 페일에일이죠. 요 맥주 한국 마트에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사 먹을 수 있던 맥주였고요. 지금은 없죠. 그죠? 이 맥주 마셔보면 알아요. 지금 마시기 힘들지만 이제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마셔봤는데 이 맥주 마셔보면 아메리칸 IPA지만 확실히 몰티함을 갖고 있고요. 비터함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홉은 상대적으로 웨스트코스트 IPA보다 절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코모도 페리 IPA라고 하는 맥주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레이트 레이크 양조회사 이것도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이 맥주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트코스트 IPA 지금 굳이 그 느낌을 좀 찾자고 하면은 구스 아일랜드 IPA, 구스 IPA 같은 경우가 그런 느낌 좀 갖고 있었죠. 지금 구스 IPA인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수입된 구스 IP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간적인 측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호평도 가지고 있으면서 몰티함도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웨스트 코스트 IPA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간적인 느낌을 가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구스 IPA는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홉이 조금 미국에서 사용된 홉과는 좀 다른 홉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구스 IPA 말고 미국 구스 IPA는 웨스트 코스트 IPA와 이스트 코스트 IPA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웨스트 코스트 IPA까지 얘기를 하고 맥주실록으로 넘어가 보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부지런히 넘어가 볼게요. 자, 웨스트 코스트 IPA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웨스트 코스트 IPA는 어떤 맥주일까? 홉 광신자들은 한 명씩 차례로 우유 상자를 연단 삼아 올라서서 손에 솔향 나는 맥주잔을 든 채 쓴맛의 진실을 설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인즉 웨스트 코스트 IPA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하지만 토론해볼 만한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특히 샌디에고 IPA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햇살 화창한 지역의 IPA는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라고 외치는 듯한 홉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군더더기 없는 드라이한 골격을 위해 달콤한 캐러멜 메가를 피하는 영향이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그냥 미국 홉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트러스하고 트로피칼하고 파이니안 그런 홉향이 강하고 몰티하고 효모에서 나는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IPA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쓴맛도 굉장히 높죠. 강력하죠. 50 이상, IB 50 이상 되는 맥주들도 꽤 있고요. 뒤쪽에 이제 비스킷 같은 몰티함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녀석들이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자몽,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망고, 리치 같은 그런 어떤 트로피칼 열대 과일과 그 다음에 베리 혹은 시트러스, 감귤류의 향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맥주들을 마시면 쌉쌀함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쌉쌀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쓴맛과 함께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IPA를 이제 웨스트 코스트 I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고 있는 게 이제 스톤 IPA, 대표적인 뭐 웨스트 코스트 IPA죠. 스컬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그런 맥주죠. 최근에 스컬핀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스컬핀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이 미국 아메리칸 IPA의 돌풍을 이끌었던 그런 맥주예요. 난리 났었죠. 이게 7년 전인가 8년 전인데요. 굉장히 좋은 맥주였는데 최근에 좀 마시기 힘들어서 좀 아쉽고요. 쓴맛이 굉장히 높습니다. IBU가 거의 뭐 60 이상 되고, 이 맥주야말로 이제 시트러스 함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자몽 향이나 어떤 그런 향들이, 파이니한 향들이 아주 강력하게 머리를 때리는 그런 맥주였습니다. 스톤 IPA, 스컬핀 IPA 둘 다 뭐 대표적인 웨스트코스트 IPA고요. 스톤 IPA는 여전히 한국에 있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웨스트코스트 IPA, 이스트코스트 IPA 정리를 해드리고요. 패시픽 노스 웨스트 IPA라고 해서 오레곤, 포틀랜드 지방의 IPA를 여긴 따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여긴 없지만 이제 뉴잉글랜드 IPA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더블 IPA니 뭐 트리플 IPA니 화이트 IPA니 블랙 IPA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베리에이션들이죠. 정확하게 스타일로서 정착이 될까 말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빨리 듣고 와서 맥주실록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가 2개나 돼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Over You 듣고 오겠습니다. 효린의 Over You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2개예요. 하나는 와인병 같은 곳에 담겨있는 맥주, 제가 좀 들고 왔죠. 와인병 같죠. 맥주병 아닌 것 같죠. 또 하나는 슈랭켈라 라거비어입니다. 자, 슈랭켈라 라거비어 분들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이 맥주 진짜 오랜만에 마십니다. 저 밤베르크 갔었을 때 당연히 마셔봤던 맥주고요. 라벨이 좀 다르죠. 하늘색이에요. 이 맥주 헬레스입니다. 헬레스인데 슈랭켈라에서 만든 헬레스죠. 우리가 슈랭켈라라고 하면 그 라우쿠비어의 어느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맥주에 그 훈연 몰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레스, 이 슈랭켈라의 라거비어는요, 훈연 몰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밤베르크에 가시면 그냥 라거 맥주나 둔켈 맥주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베르크 가면은 다 훈연 맥주 만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3개만 만들고 있고요. 슈랭켈라, 페슬라, 그리고 슈베찔 3개 만들고 있는데, 게다가 슈베찔이나 페슬라도요, 훈연 맥주, 훈연 몰트를 갖고 안 만드는 라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슈랭켈라가 훨씬 더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그 브루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라벨의 이 헬레스는 훈연 몰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맥주에서는 훈연 향이 납니다. 당연히 양조장이 같기 때문에 양조장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훈연 향들이 배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헬레스, 이 슈랭켈라의 라거비어를 드시면 처음에 혼란이 와요. 이거 분명히 훈연 몰트 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훈연 향이 나지? 라고 해서 이거 뭐지? 옅게 훈연한 몰트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훈연 몰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훈연 향이 섬세하게 나는 이 맥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맥주 라거, 굉장히 청량한 라거의 어떤 향미를 갖고 있고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옅은 훈연향이 나요. 훈연향이 굉장히 옅게 납니다. 그 있잖아요. 약간 뭔가 가스로 구웠을 때 나는 뭐 그런 향들 있잖아요. 그게 옅게 올라오는데 그게 절대 전체적인 향미나 밸런스를 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슈랭켈라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롭고요. 굉장히 좋아요. 헬레스, 나머지 부분은 그냥 헬레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헬레스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쓴맛이 높지 않고
약간 몰티하지만 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런 헬레스의 마시기 편한 느낌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동시에 약간의 훈연향 비스무리한 그 느낌, 우리 힌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느낌이 살짝 배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마실 수 있는 맥주고요. 자, 이 맥주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밤베르크 가시면 페슬라나 슈베츠를 가시면 물론 훈연 맥주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훈연 맥주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슈렌켈라처럼. 하지만 그런 곳에 가시면 일반적인 뭐 라거 맥주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베르크 가면 뭐 훈연 맥주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밤베르크 구시가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한 그 뭐 독일의 전통 뭐 라거 맥주나 둔켈, 바이스비어 드실 수 있고요. 또 실험적인 맥주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밤베르크 지역은 굉장히 다른 다른 어떤 도시 지역보다는 다양한 맥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구시가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돌면서 맥주 투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밤베르크 사는 이제 친구가 있어서 했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은 남아 있고요. 밤베르크는 또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맥주 굉장히 흥미로운 맥주인데요. 이 맥주는 비니페라 피노그리라고 하는 맥주예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루폴로 브루잉이라고 하는 브루펍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작지만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근데 이 맥주는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맥주 진짜 흥미로워요. 진짜 흥미롭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맥주 블렌딩을 그 와인을 담았던 오크에다가 24개월이나 숙성시킨 맥주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맥주를 100kg, 어떤 100kg 피노그리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있잖아요. 그걸 진닉입니다. 그 진닉인 100kg의 피노그리에다가 다시 담가서 리퍼멘팅, 다시 재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효모를 넣거나 그러겠죠. 그런 결과물입니다. 되게 놀랍죠. 8일 동안 포도랑 피노그리랑 속에서 재발효를 시킨 맥주예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맥주 같지 않고요. 와인 느낌도 아니면서 프루티하고 마시기 굉장히 편한, 그러나 알코올 도수는 7.5도인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맥주고요. 라벨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게 없죠. 맥주 설명도 여기 나와 있지만 홈페이지는 잘 나와 있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수입된 맥주이지만 또 공식으로 팔고 있지 않은 맥주.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마셔봤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맥주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뭐 갖춰진 양조장이 아니고 브루펍에서 나왔다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롭고, 야, 기회가 되면 이런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건 완벽하게 와인병이에요. 와인병인데 맥주를 담은 어떤 그런 센스도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야, 이런 맥주도 있구나. 굉장히 시도는 굉장히 실험적인데 마시기는 또 편한, 맥주라고 절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의 맥주였어요. 유통기한이 2032년 1년까지예요. 장난 아니죠. 한 20년에 넘는 그런 유통기한을 갖고 있고요. 색깔도 와인 색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시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밌고 흥미로운 두 개의 맥주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마 이 비니페라 피노그라는 좀 드시기 힘들 거예요. 시중에서 마시기 힘들고, 하지만 요 슈렌케를라 헬레스 슈렌케를라 라거비어는 곧 시중에 바트샵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밤베르크에서 이거 먹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새록새록하면서 다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박스 구입했습니다. 두고 먹으려고, 물론 직원들도 주고 선물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 10개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맥주 윤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